그 2014년부터 그 처음 소액으로 투자를 갭 투자를 하고 본격적으로는 2016년부터 내가 산 물건으로 내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안녕하세요. 너하나 연태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투자는 최고의 부업이다 라는 책과 임장의 여왕이 알려주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두 권의 부동산 책을 쓰신 태재숙 작가님을 모시고 5060들의 부동산 투자, 은퇴 준비자들을 위한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장의 여왕이 알려주는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은 최고의 부업이다 두 권을 집필한 작가 태재숙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또 부동산 컨설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사업 하기 전에는 대학에서 가정관리학을 전공했고 평범한 주부였다가 남편이 한 9년 직장 생활을 끝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도 같이 남편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9년 하고 그 다음에 임대 사업을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임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근데 정말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부동산을 전혀 모르시다가 이제 갖고 있던 사업도 접으시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경제적자유를 이루신 분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사업하면서 수익으로 조금 투자를 한 게 2014년이거든요. 네. 2014년부터 처음 수익으로 투자를 갭 투자를 하고 본격적으로는 2016년부터 폐업 이후에 사업 자금을 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하게 된 게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했다가 이제 사업 투자금을 조금 보존하고 싶어서 네. 새롭게 시작한 게 네, 부동산 거죠. 아마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060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많다면 많은 뭐 그런 나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도 부동산 투자로 노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고 부동산으로 노후 네.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네. 우리가 연금으로 네. 노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금은 내가 든 금액만 이제 노후에 그거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연금을 받고 내가 이제 사망하면 이게 끝이잖아요. 그 연금이 그쵸? 다 수령을 다 네. 소명을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동산은 네. 내가 산 물건으로 내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얘는 계속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녀에게 네. 증여도 되고 네. 시간이 간과 동시에 네. 얘는 계속 물가 상승분 이상으로 자산이 커지기 때문에 네. 물론 빨리 시작하면 좋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늦었다고 느꼈을 때부터라도 네. 부동산으로 노후 네. 준비하는 거는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뭐 회사에 퇴직하고 통장에 뭐 한 1억에서 2억 정도가 갖고 있는 뭐 5060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어떻게 컨설팅 해주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네. 인력이. 네. 그런데 시장에 가서 내가 이거를 사서 네. 이 수익형으로 살려보면 네. 정말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매달 월세를 받는 걸 목적으로 네. 하는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그 수익률에만 연연하다 보면 네. 나중에는 내가 받던 월세가 내 자산을 깎아먹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네. 그 수익률에 연연해가지고 네. 이게 미래 가치가 있지 않는 물건을 사다 보면 나중에는 이거 물건을 팔 때 내가 산 물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네. 처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네.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수익형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사실 때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네. 미래 가치 있는 곳으로. 네. 그럼 미래 가치 있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수익형으로 오피스텔이 네. 일단 가장 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곳, 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게 마곡, 그 판교, 네. 뭐 분당 그렇게 그런 네. 곳은 월세 수익이 나오면서도 네. 자본 수익이 나중에 이 물건이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물건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지 그거 감안하지 않고 이게 그 어떠한 광고나 그런 걸로 네. 여러분들이 현혹돼 가지고 그걸 사다 보면 나중에는 그분들이 제시해준 그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처분해야 할 경우 내가 그동안 몇 개월이나 몇 년 받았던 거를 네. 내 살을 내가 깎아먹는 경우가 네.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게 고액 연봉자가 있는 네. 그런 지역에 네. 그 1, 2억이라면 그 오피스텔로 네.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고 네. 또 나는 당장 지금 수입은 있다. 네. 그러나 내가 그 수입이 끊게 될 대비해서 자본금을 좀 키우는 돈을 키우는 그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비규제 지역 분양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부동산이 다 올라가는 건 줄 알았는데 내려가는 부동산이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제가 지방에 그 다가구 저희 가족이 투자했었는데 네. 제가 그 7억 4천인가 처음에 샀거든요. 2006년에? 2007년인가? 2007년에 샀네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2013년, 14년 이때 이제 팔고 나갔는데 6억 7천원에 팔고 나왔거든요. 네, 그 실제로 그렇게 가격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지금도 있어요? 네. 오피스텔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오피스텔 그 전단지 주면서 이제 끌고 가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끌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끌려가서 한번 오피스텔 알아봐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투자자들은 네. 투자 물건을 네. 찾아내는데 네.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정말로 투자 가치가 있고 네. 인기 있는 것은 그 아주머니들한테 갈 새도 없어요. 그렇게 가기 전에 네. 다 소진이 돼요. 네. 이미 네. 그런 아주머니들한테 네. 나한테 광고가 왔다 그러면 네. 일단은 한번 네. 접고 네. 생각을 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요. 그분이 준 그 사무실 이미 그 아주머니 이제 손을 이끌려 그 사무실에 가면 네. 계약을 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언변이 좋게 네. 뭐 어떻게 현란한 말로 네. 정말 유혹을 하는데 집에 와서 그게 어디에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고액 연봉자들이 있는 우리들이 말하는 좋은 대기업이 들어있는 곳에 지역이며 네. 그쪽에 그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내가 좀 따져보고 네. 내가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네. 내 주변에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고 네. 내가 멘토가 있다면 멘토한테 물어보고 멘토가 없다면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네. 그 다음에 결정하지 그 1, 2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쵸. 네. 제가 아는 지인도 그렇게 끌려갔다가 처음에 이제 한 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세 채 계약하고 오신 그렇게 분 있어요. 돼요. 네. 그럼 노후 준비를 위해서 투자할 만한 부동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경제활동이 왕성할 때는 네. 내가 죽어도 좀 편안하게 하면서 네. 집도 네. 좀 넓히고 네.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근데 네. 노후가 되면 일단 수입이 줄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대한 네.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좀 집을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네. 내가 좀 어느 정도 애들이 이제 다 출가하고 부부만 있다 하면 네. 이게 좀 평수를 좁히고 네. 그 나머지 차익으로 네. 월세 나오는 그런 다세대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일단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예, 일단. 그거는 너무 기본이죠. 네. 예. 그냥 그런 큰 틀에서 그냥 5060의 부동산 투자와 2030의 부동산 투자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달라야 될까요? 그러니까 5060은 수입이 조금씩 지금 현재 수입이 있으신 분은 그래도 네. 수입이 높지만
우리가 끊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2030은 네. 지금은 그렇게 자금이 많지는 않지만 시간이 네. 갈수록 네. 수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네. 좀 과감한 그런 그 공격적인 네. 투자를 하는 게 네. 그 패턴이 좀 성향이 달라야 되고 네. 그다음에 50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이 이렇게 네. 멈췄을 때 네. 내 월급 대신 네. 매달 나올 수 있는 거를 네. 이게 현실적으로 그걸 만들어 놓는 게 그게 네. 중요하죠. 그래서 자본 수익보다는 자본 수익도 나면서 네. 월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 네. 그거를 감안해서 투자를 접근하셔야 되고 2030은 네. 지금 내가 벌어든 수익이 있으니까 네. 일단 자본금을 키울 수 있는 자본 수익이 크게 갈 수 있는 거 거기에 비중을 높게 두는 네. 부동산으로 접근을 하셔야죠. 많은 이제 은퇴자들의 꿈이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사는 네, 네. 삶이잖아요. 네. 월세를 받으면서 노후 준비를 하려면은 어떤 거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익형 부동산이라 하면 우리가 네. 수익률을 많이 따지는데 그쵸. 결국 수익률을 따지다 접근을 하다 보면 그 강남 수익률하고 지방의 수익률하고 지방이 훨씬 수익률이 높아요. 네. 그건 뭘 말하냐면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은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 필요한 그 금액에 맞춰서 수익이 높은 곳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나중에 내 자산을 내가 오히려 더 이렇게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해도 네. 이게 월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나와도 이게 몸값이 커질 수 있는 미래 가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그 접근하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 지방의 부동산 그 7국에 샀을 때 네. 수익률이 38%였어요. 저희 아버지 이제 그 7국이라는 땅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가셨는데 딱 이제 부동산 이제 그 중개하시는 분들이 이제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 해야죠. 38%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본 적이 없는 수익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홀라당 계약하고 오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리스크가 네. 높다라는 거예요. 공시률을 날 확률도 네. 높고 나중에는 그 환가도 되지들 않고 네. 자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근데 수익률이 낮다라는 거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그 물건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5060 분들 중에서도 사실 대다수는 아직 내 집 마련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5060이 그러니까 내 집이 없다 하면 일단은 청약 네. 가점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네. 청약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청약을 네. 적극 여러분들이 네. 찾아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약하는 데는 너무 비싸서 못 네. 사겠다 그러면 저는 사전 청약도 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순위가 사전 청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전 청약이 지금 가격이 나오지만 실제 그 청약 들어갈 때는 저는 좀 가격이 오를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변에서 네. 여러분 주변에서 네. 그 분양하고 있는 네. 그 분양 그 청약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예의주시하고 보시고 적극 노려 보시고 이것도 나한테는 좀 버겁다 되지 않겠다 그러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그 해 놓으시면 그리고 나서 네. 그 입주되기 전까지 그 안에 내가 또 다른 방법을 대안을 찾으면 되니까 그런 기회를 지금 시장에서 그 펼쳐지고 있는 이 그 흐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지금 뭐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나왔다고도 하고 이런데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느 그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집이 네. 없는 사람이 네. 그 지금 내가 서울에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 하면 저는 집이 없는 사람은 서울에 네. 살 여력이 된다면 사라고 네. 저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집이 없는데 서울 살 여력이 안 된다. 네. 그럼 무리해서 서울을 사지 마시고 네.
그 외에 수도권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살 수 있는 선에서 네. 수도권에 네. 집을 사시고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이다 그러면 지방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지방에서 그 대장주이고 어떤 네. 게 오르는 거 여러분은 이제 알잖아요. 네, 네. 직장과 그다음에 그 학군 그런 걸 여러분이 따져가시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네. 그 내 집을 마련하시되 네. 그 사실은 지금 서울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올랐는데 내가 이게 서울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한다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무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장을 내가 감당할 여력이 되는 자금이라 하면 네. 저는 그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은 서울은 지금 조금 좀 두고 보시고 수도권 쪽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 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걸 네.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살 때 이제 좀 싸게 사시는 분들이 이제 경매라든지 뭐 금매를 잡아라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경매나 금매물들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경매 금매를 네. 내가 그거를 알아보려면 시장 조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부동산에 대한 네. 그 시장에 내가 몸을 담고 있어야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네. 가격을 알아야 이 가격이 나왔는데 이게 금매인지 네. 아닌지를 알 수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지역에 네. 시세 조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꾸준히 네. 하시다 보면 어느 날 그리고 내가 관심 가진 곳에 한두 군데 부동산한테 내가 연락을 해놓고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네. 그럼 내가 시장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나온 물건에 대한 가격이 아, 이건 금매구나. 그쵸, 그쵸. 내가 판단이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개사분이 이거 금매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사결정이 바로 안 돼요. 그쵸, 그러다 그쵸. 보면 이거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게 넘어가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지역을 정하셔가지고 네. 그 지역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시장 조사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금매로도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네. 경매도 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경매보다 금매가 더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는데 네. 경매는 사실 일반인들이 어떤 공부 없이 하기가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쭉 하고 있다가 관심 있는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경매를 공부를 이게 다 어떻게 할지 몰라도 또 그 어느 정도의 경매 하시는 분을 통해서 내가 그 네. 물건을 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관심을 갖고 시장 조사하는 거 그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이 시세를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보통 네. 이제 시세를 모르고 있으면은 뭐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분은 이게 정말 싸다고 생각해서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 물건을 네. 9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네, 네. 아는 사람은 빨리 9억 5천에 계약해서 네. 5천만 원 벌겠죠. 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 이게 놓쳐요. 진짜 싼 건가? 네, 네. 이렇게 멍멍하다가 이제 네, 네, 놓쳐요. 기회가 된 사람을 잡아가는 거죠. 네. 네. 그럼 금매물이 나오는 그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매물은 네. 대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세금 회피형, 네. 뭐 자금 압박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네. 그 상속 증여형. 이 물건을 그 부모로부터 네. 자녀한테 이렇게 네. 지분율로 이 물건을 준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의견이 맞지 않아. 그 중에 네. 자녀 하나가 어떠한 그 뭐 부도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이거를 처분하려고 할 경우 네. 상속형의 물건이 그 금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 사업이 네. 부도가 났다거나 아니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네. 가지고 있는데 이혼을 하는 아. 경우, 이런 대표적인 거 이 세 가지 경우인데 네. 그런 물건이 시중에 나올 때는 네. 공공하게 이제 공고를 하지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소문이 나면 주변에서는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 로컬 중개사한테 조용히 내놓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개사는 이 물건이 금매인지를 금방 알잖아요. 알죠. 네. 그러면 이거를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지 아무나 주진 그쵸,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내가 나에게 오게 하려면 네. 그 중개사하고 나하고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 보면 네. 중개사가 나한테 그런 물건을 줬을 때 내가 네. 바로 그거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오는 거죠. 노후 준비를 해서 이제 좀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경매에도 많이 뒤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뭐 노후 준비할 만한 물건들이 경매에 좀 많이 나오나요? 어떤가요? 그
경매에 네. 이런 아주 좋은 물건들이 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데 네. 유독 좀 보석 같은 그런 네. 물건들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네. 경매도 네. 우리가 그 부동산 가격을 계속 시장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네. 이게 금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듯이 네. 경매도 계속 이거를 보다 보면 네. 아, 이건 지금 완전히 이거는 정말 원석이다 할 정도로 네. 좋은 물건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7월 9일에 경매한 물건인데 네. 이 그 수원 영통에 네. 그 원천동에 있는 이게 숙박시설 이게 네. 물건이에요. 네. 세입자가 네. 그 23명이 들어있는 이게 물건인데 네. 그러니까 그 6층으로 되어 있는 탁층까지 있는 네. 물건이고 1층에는 그 공인중개사, 네. 뭐 편의점, 커피숍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1층에서 4층까지는 그 5룸, 원룸이 5개씩. 네. 그다음에 이제 5층에서 6층까지 또 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옥탑도 있고 그래고 이게 지금 권리가가 네. 24억에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유찰이 돼가지고 네. 지금 11억에 이게 나왔거든요. 네. 왜 이게 나왔냐면 네. 유치권 때문에 그래요. 유치원. 네. 근데 유치권 하면 굉장히 네. 이거 복잡하잖아. 그쵸. 일반인들이 네. 이걸 기피하는 물건이에요. 그쵸. 이런 분들은 패스. 근데 네. 사실 그런 물건들이 네. 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런 물건들이 수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치권을 이게 해석을 하다 보면 95%가 성립이 안 되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네. 일반인들은 일단 유치권 하면 복잡하고 네. 머리가 아프니까 그쵸. 이거를 이제 통과시켜 버리는데 네. 그래서 이게 유찰되고 해가지고 반값으로 이게 나온 물건인데 네. 이게 이게 고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비주택이다 보니까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거는 대출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그 가격에 11억의 낙찰을 받아도 감정가가 24억이니까 네. 낙찰을 받아서 바로 되팔아도 그쵸. 예, 10억이 넘는 이익이 날 수 있는 그쵸. 이건 그런 물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유치권은 좀 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점유를 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이 돼요. 네, 근데 그쵸. 이 같은 물건은 지금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시공업자예요 하고 네. 이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지어주고 그 시공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공사 네, 대금을. 네. 근데 이제 공사 대금을 안 준 거예요. 그럴 그쵸. 경우 이제 이렇게 유치권을 형성을 해놓거든요. 네. 그러면 이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들어있는 세입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려면 그 세입자하고 유치권자하고 전세 계약이 이루어져야 그렇게 그 사람하고 유치권자하고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면 네. 간접 유치가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이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지를 알아보려면 네. 경매 개시 일주일 전에 네. 그 법원에 가가지고 그 기록 열람을 들어가가지고 사전 네. 목록처를 열어보면 네. 이 임차인이 누구하고 계약했나 그 계약서가 다 나와요. 근데 건물주하고 계약이 있다 그러면 네. 일단 점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요. 그걸 알아볼 수가 있고 네. 실사 유치권이 성립된다 해도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유치권 금액이 3억 2천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반절 정도 싼 가격에 네. 낙찰을 받아서 3억 2천을 주고도 네. 이거는 나한테 이익이 그쵸. 남는 이렇게 이건 아주 네. 좋은 물건이고 이건 바로 삼성전자 앞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베트남이나 뭐 다른 데로 이전을 가지 않는 네, 이상은 네. 이 임차인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런 물건은 노후주택에 네. 월세용으로도 좋고 네. 자본 차익으로 자본 수익 물건으로 좋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경매에는 사실 많아요. 근다고 해서 막 네.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간혹 자주 이런 물건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요즘 경매도 대출 많이 나오긴 나와요. 아니, 어때요? 경매도 대출 막 그냥 바뀌었죠, 받아요. 요즘에. 네, 다 받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자유롭진 않아요. 근데 네. 주택은 규제가 강한데 네. 비주택은 네. 그래도 좀 숨통이 예, 트여 있어요. 예, 대출이 좀 나와요. 그럼 경매를 통해서 만약 사면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네.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네. 이게 가격이 뭐 몇 프로다 정해지진 네. 않았어요. 지금 네. 같은 경우는 그 경매가 서울의 아파트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네. 감정가보다 그쵸. 그 실제 시장가가 높다 보니까 낙찰률이 다 높잖아요. 네. 막 엊그제 뉴스 보니까 130% 그렇게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좀 시장이 안 좋을 경우는 낙찰가율이 네. 뭐 한 8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다 경매가 낙찰률이 그렇게 100을 다 넘어가기 때문에 몇 프로라고 딱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네. 그래도 때로는 네. 그 금매가 경매보다 싼 경우도 있고 그러기 네. 때문에 딱 나는 경매로 물건을 사야 되겠어 그러지 하지 마시고 그냥 경매, 금매 시장 조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 상황이 네. 내가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딱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예,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그 5060 세대들이 집 한 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 집을 딱 한 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월급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지금 딱 통계 내보니까 딱 집이 한 채, 자산이 한 채인 거예요, 집이. 그럼 이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집 한 채 가지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다운사이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경제 활동 활발하게 할 때는 뭐 네. 레저도 하니까 뭐 골프도 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집이 좀 공간이 넓게 대부분 살았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는 애들도 다 분가를 하고 둘만 남았고 또 수입도 이제 월급처럼 들어오는 것이 없다 하면 네. 일단 내 생활 그 환경을 좀 약간 좀 최소화시키고 나머지 그 금액으로 네. 내가 월세 나오는 걸로 네. 그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거를 작은 거를 줄여서 거기서 생기는 그 자본을 가지고 네. 다른 이제 월세로 나온 뭐 부동산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해도 되고 네.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네. 그 다가구 주택으로 음.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를 네. 그 하면서 네. 나머지는 월세 받는 걸로 그런 방법도 네. 있고. 네. 네. 그럼 이제 사실 뭐 집값을 따지자면 서울이 비싸고 비수도권이 좀 저렴하잖아요. 내가 만약 서울에 집 한 채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팔고 뭐 지방으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그 내가 지금 서울에 근거를 둬 가지고 나는 네. 서울이 아니면은 난 도저히 못 산다. 네. 난 도저히 지방에는 가서는 살 수가 없다. 네. 그런 분이 아니라면 네. 아니 서울에서 살았는데 나는 또 내 노후를 위해서 네. 나는 지방에 가도 괜찮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굳이 네. 사실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쵸. 근데 여기서는 내가 아파트를 하나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 아파트는 이게 몸값이 커지지만 얘 관리비 내야 되죠. 그쵸, 그쵸. 아파트를 누가 대출 없이 산 사람 없잖아요. 그쵸, 예. 대출비 내야 되죠. 이거는 엄밀히 보면 이게 소비재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내가 수입이 끊겼는데 계속 이 소비재를 갖고 앉으면서 이거 끌어끌어 안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삶의 질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감히 내가 이제 경제 활동은 서울에서 했지만 내가 노후에는 내가 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네. 살겠다 그런 취지라면 지방에서도 왜냐하면 좀 병원도 갖고 하는데 왜냐면 가격이 훨씬 저렴하니까 그런데 내 근거지를 두고 월세 나오는 걸로 세팅해가지고 네. 노후 보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보면 이제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가 각각 취할 전략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각각 어떻게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무주택이신 분들은 네. 저는 하루빨리 네. 내가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으로 살 수 있는 선에서 네. 주택을 네. 매입하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1주택이신 분들은 네. 네. 좀 더 상급지를 향하여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네. 더 오르는 폭이 더 크니까 상급지로 진입하기 위한 네. 전략으로 자본금을 키워서 징검다리를 활용해서 네. 상급지 전략을 피시고 네. 다주택자는 네. 지금 현재 정책이 세금이나 여러 가지로 더 계속 끌고 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하나를 놓으시고 네. 그 나머지는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지역 몇 개 좀 찝어주신다면은 어디가 좋을까요? 지금 네. GTX가 그 A, B, C, D 네. 지금 많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지금 착공돼 있는 게 GTX A예요. 네. 저는 착공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일단 GTX A 노선은 네. 유심히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GTX 노선이 지금이 그 공사가 진행 중이고 있고 그다음에 GTX 노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네. 저 위에 일산 쪽에는 킨텍스에서 네. 그 환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킨텍스역으로 인해서 그 수혜 지역은 일산하고 탄현입니다. 오. 일산하고 탄현 지역을 유심히 보시고 네. 그다음에 신분당선이 네. 그 연장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용산에서 삼성까지 연장이 돼요. 네. 그러면 GTX A 노선과 신분당선이 그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 네. 수혜가 그 홍은 일동이 될 것 같아요. 오. 홍은 일동 주변이 수혜 지역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분당선 연장은 그 오산에서 기흥, 네. 네. 그 오산과 기흥 사이에 동탄이 있잖아요. 네. 동탄이 GTX A 노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분당선이 오산에서 기흥까지 연장이 돼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수혜가 오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오산 주변을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위례 신사선이었는데 네. 네. 위례 신사 네. 그 삼동선으로 네. 그 삼동이라 하면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건데 네. 경기 광주예요. 그러면 위례 그 신사 그 삼동으로 그 연장이 되면 그 경기도에서 판교나 네. 그 강남으로 가기 굉장히 그 수월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삼동 주변 지금 거기에는 아파트 그 우남 퍼스트빌 하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현대도 얼마 전에 분양을 했고 계속 거기 분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GTX 그 신분당선이 광교까지 왔었는데 네. 광교에서 봉당까지 연장이 오. 돼요. 그러면 그 밑에 그 화서 네. 호매실역으로 네. 해서 그 봉담역, 봉담 신도시가 네. 굉장히 수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을 네.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는 거 네. 추천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이제 한 3억 정도 내가 만약에 투자 자금이 있을 때 월세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에게는 어떻게 조언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비 사업이 네. 그 자본 수익으로서 굉장히 높은 네. 그 부동산 투자 품목인데 네. 그런 물건을 사기에는 3억이 여러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네. 그 정비 사업이 되는 주변 네. 그런데 신축을 사서 오. 그런 월세를 받는 것도 네. 굉장히 그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 네. 또 월세는 아니지만 네. 비규제 지역 네. 분양권으로 네. 그 자본을 좀 늘릴 수 있는 네. 그 투자 네. 방법으로도 그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비 사업의 대상지의 근처에 있는 신축 빌라를 네. 사라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이제 그 정비 사업이 시작되면은 같이 거기서 따라 올라가거든요. 이주수가 생기는 거죠. 이해수주도 오고 네. 그 옆에 있는 그 네. 주택들도 네. 이 정비 사업 되는 거에 어느 정도 같이 따라 얘가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정비하기 전에는 5억이었는데 그게 10억이 돼버리면은 네. 주변에 있는 주택들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 다가구 주택을 이제 대해서 굉장히 그 로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월세를 받고 이제 이렇게 사니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큰 걱정 없이 산다고 생각하시는 많은데 실제 이제 어떤가요? 다가구 주택을 갖고 산다는 게. 제 가까운 지인이 네. 다가구 주택 인천 논현동에 있거든요. 네. 그분은 그 하나가 그 네. 대규모로 그 논현지구에 네, 맞아요. 아파트 지을 때 네. 이분이 거기에 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토라고 그러죠. 네. 토지를 이렇게 받아서 네. 그 점포 네. 그걸 이제 뽑기로 해가지고 점포 추첨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거를 보니까 네. 그 토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뽑기를 해가지고 이치가 선점이 돼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옆에 이제 근린상가죠. 네. 네, 거기에 기반 시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건설사에서 기반 시설을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기반 시설 해주는 비용이 네. 3억 2천 정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건물을 짓는데 5억 정도 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8억 2천이 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땅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반시설 3억 2천 외에 들어갈 돈이 없어요. 네. 5억이 공사비 들어가면 우리는 돈 5억이 필요한 것 같잖아요. 네. 그거는 대출도 대출. 대출뿐만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완공되기 전에 세입자가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 내가 건물 짓는 거는 네. 내가 완공되고 내가 지불하겠다. 네. 시공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대부분 그렇게 하라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 돈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건물 짓기 전에 다 세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 4층에 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1층에서 3층까지 3층은 이제 일반 주택으로 네. 세를 놓고 1, 2층을 이제 상가로 네. 임대를 하는데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5년을 임대를 하니까 매달 그게 900씩 나왔대요. 그러니까 5년 임대를 하니까 네. 그 건물 짓는 비하고 그 네. 기반 시설비 8억 2천이 다 빠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이후에는 네. 그 월세 받는 게 고스란히 이제 본인의 그 자본 수입이 되는 네. 거죠. 소득이.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8억 2천 가지고 그 건물을 지었는데 네. 지금 한 2년 전에 그 27억 정도 됐는데 27억 이요? 네, 27억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가구 같은 경우가 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지어 있는 거를 네. 이렇게 그 건설하는 사람한테 비용을 주고 사면 네. 네. 이건 또 좀 다르죠, 상황이. 그쵸.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땅이 직접 있었기 지었으니까. 때문에 직접 지었으니까 이렇게 네. 됐죠. 근데 직접 지을 수 있는 방법은 LH에서 신도시가 이렇게 조성이 네, 되잖아요. 네. 그럼 택지 분양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청약이 돼가지고 내가 건물 짓지 않고 네. 피 받고 넘기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도 그렇게 판교에 그렇게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청약이 돼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좁잖아요. 희소성이 확률이 적은데 그러면 그런 거를 청약받은 사람이 자기 건물 짓지 않고 대부분 그 건물 짓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어느 네. 정도 넘겨요. 왜냐하면 건물 지을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쵸. 그 3억 2천 네. 그거 넘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표를 주고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 세금이 이런 경우 이게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는 1세대 1한 가구잖아요. 네, 한 가구죠.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지금 세금이 또 네, 그쵸. 많이 돼가지고 상가도 껴있고. 네, 상가도 껴있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법이 지금 적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정책 규제와 세법과 그런 걸 모든 걸 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뭐 건물값도 뛰고 어디서 받을 수 있으면 정말 노후 준비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최고죠. 예. 이거 완전 황금알이죠. 네. 그럼 다가구 주택 투자할 때 좀 뭔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 뭐 주위에서 좀 봐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주변에 결국은 이제 내가 월세를 받는 이런 그 품목이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이런 물건이 너무 많다. 네. 그럴 경우에는 내가 공실률이 나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따져보고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관공서나 네. 병원 네. 그런 그 수요가 많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근처에 네. 그런 물건들이 세팅 시켜 놓은 게 네.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이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보다는 사실 노후화가 좀 빨리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도 너무 겁먹을 것도 없이 그것도 네. 어느 관리 업체에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관리하면 되니까 네.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인천 논현동에 월세를 받으면서 월세 이상의 지가나 그 내 물건 값이 올라갈 수 있는 거 그 네. 미래 가치 있는 그 지역에 내가 물건을 사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 가치는 어떤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지가 상승이죠. 지가 상승이 네. 그
시간이 감과 동시에 오를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네. 미래가치죠. 어떤 곳이 오르는 거예요? 집값 상승이나 하면 결국은 수요가 네. 계속 네. 모여드는 곳이 직장이나 수요가 못 오는 곳이 집값 상승이 되지, 수요가 빠져나가는 곳은 집값 상승이 되지 그쵸.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 다가구로 노후주택을 하고 있는 분들의 주변에 저는 네. 좀 있는데 네. 대부분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에 많아요. 아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네. 팁을 얘기해 주시더라고. 네. 구도심은 이미 생활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살기가 편하대요. 네.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도시가 들어와가지고 이 상가나 그런 게 정착이 돼서 제대로 공실률 없이 돌아가려면 보통 짧게 10년에서 15년 걸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부동산은 연끌을 해서 그 네, 물건을 그쵸. 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없어요. 신도시 처음에는. 근데 그런 신도시에 대한 이런 물건들로 세팅을 해놓으면 네. 공실도 많고 그거에 이자야 돼 내가 감당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도심에 내가 물건을 세팅을 시켜놓으면 공실률 없이 네. 그 임차인들이 기반 시설 다 이용하면서 그 여기에서 그 임차를 하기 때문에 훨씬 그 수익률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다가구 주택을 내가 서울에 사고 싶다.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그 지역에 따라서 네. 이게 좀 다 다른데 그쵸. 딱뭐 네. 얼마다 그렇게 네.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서울이 워낙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서울은 그래도 최소 네. 그래도 한 10억은 가져야 내가 다가구 물건을 좀 볼 수 있는 그래도 좀 돌아볼 수 네.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역이 한정지지 이렇게 넓지는 그쵸.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넓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노후 생활비 보통 이제 3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노후 생활비 3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뭐 부동산 전략, 투자 전략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 부동산으로만 300은 네. 그렇게 사실 그렇게 적은 돈으로 될 수 있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부동산으로 300보다 저는 노후에 300으로 맞는 걸 일단 목표를 하는 게 저는 길이 더 좀 더 빠를 거라고 네. 봐요. 노후로 300을 할 수 있는 거는 네. 우리들이 다 국민연금 들잖아요. 그럼 보통 물론 약간 가감이 될 수 있겠지만 100만 원으로 잡고 네. 연금으로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잡고 네. 그 다음에 내가 6억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 그 65세부터는 네. 150 월세가 네.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집 하나 6억짜리 네. 하나 갖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150 나오죠. 그러면 국민연금 100만 원 나오죠.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고액 연봉자들이 있는 네. 그 자본 수익도 될 수 있는 그런 네. 지역에 오피스텔 하나 하면은 7, 80 나오잖아요. 그러면 300 맞추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내 상황에서 그렇게 활용할 것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부동산으로 300 그러면 너무 높아가지고 그쵸. 좀 겁을 먹고 오히려 좀 그 길을 찾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300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의외로 내가 할 수 있네 손을 뻗을 수 있는 곳에 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제 그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한 4, 5년 사이에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정말 이 많은 그 고가 부동산에 정보가 넘쳐나는 이 정보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취해야 될까? 여러분이 뉴스 속에서 혼동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뉴스에 내가 휘말리지 않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아시려면 먼저 내 재정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재정 상태를 파악하시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이슈화 되는 그 이슈들이 결국 강남에 있는 다주택자들을 이해하는 건지 무주택자를 이해한 건지 아니면은 다 갈아타기를 사람들에 대한 뉴스인 건지를 먼저 선별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보셔야지 그냥 뉴스에서 계속 보도가 되니까 막 겁을 먹고 내가 어떻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재정 상태부터 먼저 파악하시고 내가 해야 될 거를 그 다음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은 굉장히 냉철하고 가혹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썼던 이 소비가 내가 쓸만한 소비였는지 아니면 네. 내가 그냥 그만 한 것들도 내가 지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이걸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네. 필요 없는 곳으로 내가 돈이 새어나갔다 하면 네. 이거를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네. 꼭 필요한 것 외에 지출이 나가는 거를 일단 막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으로 내가 내 집이 없다면 내 집 마련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집이 있다 그러면 이 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이 집이 있다 그러면 꼭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내가 좀 적게 해야 될 이유는 적게 할 필요는 없나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겁낼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뉴스에 나를 떠밀려 내보내지 마시고 나부터 먼저 점검하시고 이 뉴스에 맞는 해당 사항을 나한테 접목하셔서 여러분 하나하나 그 노후 준비하시고 자산 관리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시간이자 삶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주신 태세수 작가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